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오늘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정말, 정말 좋아하는 시 한 편을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. 제목부터가 참 예쁘죠? 이육사 시인의 꽃이라는 작품인데요.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절, 그 절망의 땅 위에서도 꺾이지 않는 희망을 노래한 아주 강인한 시입니다. 우리 한번 같이 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? 시를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정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순간, 모든 게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뭘 떠올릴 것 같아요? 무엇을 붙잡고 버틸 수 있을까요?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시로 답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 이름 바로 이육사. 우리가 오늘 만나볼 시인이죠. 가장 캄캄했던 시대에 펜 하나로 저항하고 희망을 노래했던 분이에요. 자, 그럼 이육사 시인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야겠죠? 본명은 이원록이에요. 그런데 우리는 이육사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잘 알고 있죠. 왜 그럴까요? 이 육사라는 이름, 사실은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받았던 수인번호 264에서 따온 필명입니다. 정말 놀랍지 않아요?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를 오히려 독립을 향한 의지의 상징으로 삼은 거예요. 정말 대단한 분이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. 제1부, 절망의 땅, 그 위에 핀 붉은 꽃. 시인이 우리 눈앞에 처음 펼쳐놓는 풍경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시는 이렇게 시작해요.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. 여기서 동방은 바로 우리 조국을 뜻하겠죠? 근데 그 땅이 어떻다고요? 하늘도 다 끝나버렸대요. 희망조차 보이지 않고 생명을 키워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,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척박하고 절망적인 땅. 이 구절만 읽어도 당시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그 막막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말이죠, 바로 그 순간,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땅에서 시인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. 오히려 꽃은 발갛게 피지 않는가. 오히려라는 이 단어 정말 중요해요. 모든 것이 죽어가는 그곳에서 보란듯이 붉은 꽃이 피어난다는 거예요. 피지 않는가? 이건 진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. 반드시 피어난다. 이 감한 확신을 담아서 던지는 질문인 겁니다. 자, 여기 보세요. 정말 극명한 대조가 보이죠?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없는 이런 절망적인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빨갛게 피는 꽃이라는 강인한 생명력, 이 두 개가 딱 부딪히면서 시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생명은, 희망은 피어난다. 이 주제를 정말 강렬하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. 자, 이제 2부로 넘어가 볼게요. 혹한을 견디는 생명의 약속. 시인은 이제 우리를 더 깊고 더 혹독한 시련의 한가운데로 데려갑니다. 1부보다 훨씬 더 춥고 어두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. 자,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. 북쪽, 툰드라, 찬 새벽, 그리고 눈. 어때요? 듣기만 해도 막 추워지지 않아요?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얼어붙은 땅, 툰드라. 하루 중 가장 춥다는 그 찬 새벽. 모든 걸 하얗게 덮어버려서 생명을 감춰버리는 눈. 이 시어들 하나하나가 당시에 그 냉혹하고 암담했던 현실을 상징하는 겁니다. 그럼 이 혹독한 시련 속에서 모든 게 정말 끝난 걸까요? 이육사 시인이 과연 절망만 노래하는 분일까요? 아니라고 했죠. 그쵸? 당연히 아니죠. 시인의 눈은 그 차가운 눈을 뚫고 가장 깊은 곳을 향해요. 그리고 뭘 발견하냐면 바로 꼬맹아리. 이게 뭘까요? 바로 작은 꽃봉오리를 뜻하는 말이에요. 그 얼어붙은 땅 속에서 작은 생명의 씨앗이 꼼지락 거리면서 숨쉬고 있었던 거예요. 희망은 결코 죽지 않았던 거죠. 그럼 이 작은 꼬맹아리는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? 바로 제비떼를 기다리고 있어요. 봄을 몰고 오는 그 제비떼가 까맣게 하늘을 덮으며 날아올 그날을요. 여기서 제비떼는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. 우리 민족이 그토록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던 바로 그날, 광복의 날을 상징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
이렇게 확신에 차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. 이건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야. 이건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야. 라고요. 광복은 반드시 온다. 이 미래에 대한 굳은 믿음, 꺾이지 않는 의지가 이 한 구절에 전부 담겨 있는 거죠. 자, 드디어 3부입니다. 마침내 오게 될 꽃성의 모습. 이제 시인의 시선은 현재의 고통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희망찬 미래로 향합니다. 시인이 그토록 꿈꾸던 해방된 조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우리도 함께 상상해 보자고요. 시인이 상상한 미래는요, 정말 역동적이에요. 한바다 복판 용솟음 치는 곳,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생명력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. 그리고 그 힘찬 기운을 따라서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, 꽃들이 그냥 피어있는 게 아니라 마치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면서 거대한 성을 이루고 있는 모습. 와, 정말 활기차고 희망이 넘치는 공간이죠. 네, 맞아요. 여기서 꽃성은 바로 시인이 그토록 염원하던 미래, 광복의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 조국을 의미하는 겁니다. 수많은 꽃들이 만발해서 거대한 성을 이룬 것처럼 마침내 되찾은 우리 땅에서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는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거죠. 그리고 그 아름다운 꽃성에서 우리 민족은 뭘 하고 있을까요? 나비처럼 취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대요. 지난 그 혹독했던 시련의 날들을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하고 꽃향기에 취한 나비처럼 자유롭게 해방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모습, 이걸 상상하면서 시를 썼을 그 시인의 마음이 여러분 좀 느껴지나요? 자, 이제 마지막 4부입니다. 우리가 지금 이 시를 읽는 이유. 시는 이렇게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면서 끝나지만 이 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여전히 아주 중요해요.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를 읽고 기억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이 시의 표현상 특징을 한번 짚어볼게요. 첫째, 대립적 이미지를 아주 잘 썼어요. 겨울로 대표되는 암담한 현실과 봄으로 대표되는 희망찬 미래. 또 눈, 툰드라 같은 부정적인 시어와 꽃, 제비대 같은 긍정적인 시어를 딱 맞붙여서 주제를 선명하게 보여주죠. 그리고 두 번째, 어조가 굉장히 강렬해요. 는가, 이어, 노라 이런 영탄적인 어조를 써서 광복은 반드시 온다는 시인의 그 강한 의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. 이런 장치들이 모여서 시의 감동을 훨씬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는 이 숫자 264, 이걸 잊으면 안 돼요.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. 한 인간이 겪었던 고통의 흔적이자 그 고통마저 자신의 이름으로 삼아서 절망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노래했던 독립운동가 이육사. 그의 정신 그 자체인 거죠. 결국 이 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그 어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발견해내는 눈, 그리고 그 희망이 언젠가는 반드시 꽃을 피울 거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, 바로 그 꺾이지 않는 의지. 이것이 이육사 시인이 꽃 한 송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. 자, 오늘 이육사의 꽃에 대한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해요. 이육사 시인에게 꽃이 조국 광복이라는 간절한 희망이었잖아요.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살면서 아주 힘들고 어두운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피어날 그 희망의 꽃은 과연 무엇일까요?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